안녕하세요. 피스튜브 평화를 잇다의 이원영 최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친절한 대진 씨의 그건 이렇습니다. 빠밤. 예, 그렇죠. 근데 두 분 이게 옆에서 네. 아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이거 보면은 되게 웃기고 뿌듯하고 그래요. 약간 저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옛날 방송 느낌? 이게 좀 벚꽃 느낌도 나고 그렇죠. 레트로 맛이죠. 뿌듯합니다. 레트로 근데 맛이죠. 도대체 뿌듯하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 거죠? 몰라요. 그냥 나온 말이에요. 뿌듯. 네. 오늘 또 많은 소식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친절을 강요당하고 있으니까 강요 당하는 대로 네. 해야죠. 네. 그냥. 그 첫 번째 얘기는 미국 대선 얘기. 네. 그 미국의 이제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네. 뭐 후보가 옛날부터 이미 뭐 그럼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공식화되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바이든 네. 이제 대통령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네.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매치가 이제 됐는데 이 미 대선이 이제 물 건너 불구경 같이 네. 강 건너 그러니까 물이 태평양 그쵸. 태평양이라고 하는 물, 큰 물. 바다 건너 큰 불구경이구나. 바다 건너 불구경처럼 이게 볼 게 아닌 게 네.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어졌죠. 자기네 코로나 문제도 심각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 정책이 네.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점점 미국의 시야에서 없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비대선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거 좀 내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 상황 장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미 대선에 관한 얘기 잠깐 앞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니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 근데 이랬을 때 이 향후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자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대선 공약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른데 북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될거예요. 전 세계 정책을 다 다룰 필요는 대북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만. 북한에 대해서 목표는 같은데 접근법은 조금씩 다른 거죠. 목표는 같은데 접근법은 목표는 비핵화예요. 네. 미국 그건 입장에서는 뭐, 예. 그렇죠. 그건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예. 아니고 목표는 비핵화,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똑같이 비핵화인데 지금 거의 미국의 수건 네. 사업이니까. 접근 방식도 이거 뭐 매파 비둘기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매파든 비둘기파 민주당도 이제 그 뭐 비둘기파 마냥 비둘기파는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당 대통령일 때 전쟁 위기가 거주된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렇죠. 한반도에는. 예. 그 클린턴 때 그렇죠. 영변 폭격 맞습니다. 94년도에 실제 날렵한 말벌 작전이라고 네. 진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상황.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해서 막았다 이렇게 그렇죠.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YS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또 다른 지미 카터는 지미 카터가 말렸다 맞아요. 그러고 뭐 아니, 이제 서로 이제 클린턴은 서로 자기가 시하고. 이제 또 자제했다 네. 그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게 불과 30년도 안 네. 됐어요. 네. 민주당일 때도 위기들이 많았다. 네, 오히려 더 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비둘기, 공화당은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접근 방법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과 원칙 같은 게 없었죠, 뭐 별로. 그냥 단언하시는 즉흥적으로. 겁니까? 네, 철학과 그냥 원칙이 없다? 철학과 원칙이 힘이었죠. 힘. 그냥 미국의 힘하고 이익. 자기의 이것을 재선, 이익 예. 맞아. 자기의 재선이 오로지 이제 노벨상. 원칙이고 노벨 평화. 자기한테 좋은 것. 네. 그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네. 하나의 철학과 원칙이에요. 이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게 공화당 전통 주류가 아니에요. 공화당 맞습니다. 전통 주류 네. 트럼프 거의 증오를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공화당 전통 주류의 가치는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이제 투사하는 것이고 또 적절히 동맹과 함께 협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무시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공화당 주류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좀 외교를 네. 좀 중시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맹과의 협조를 굉장히 좀 중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는 이제 아시아 학파와 뭐 군축 학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지역 문제로 아시아 문제를 보는 사람들 전문가 그룹과 네, 네. 이게 군축의 문제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문제로 이제 지역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특수성이나 아시아에서의 뭐 구조의 특수성, 역사 같은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미국의 전문가 책들이 이제 대부분 이 군축 학파
이쪽에 좀 트랙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핵화 문제나 그 핵 확산 문제, 비확산 문제, 네. 이제 이거를 다루는데 우연히 이제 한반도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다,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럼 자신들의 이제 비확산 전략을 그냥 한반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다 적용. 네, 한반도의 특수성, 아시아의 무슨 뭐 맥락 이제 그런 거보다도 그럼 그냥 자신들의 세계 경영 철학 전략을 비확산, 핵의 비확산. 네, 그거를 한반도에 투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군축 학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부른다면 그런 구분을 할 수 부류의 있고. 전문가 그룹들이 있죠. 근데 네. 그 전문가 그룹들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포진을 좀 많이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핵 문제 같은 경우를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과 목표는 동일한데 이거를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핵 동결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교죠. 어쨌든 동결시키기 위해서 대화와 외교를 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때 힘을 쓸 수도 있고 어쩔 땐 자기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정상회담 할 때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건 이제 트럼프식의 그 완전 트럼프만의 이제 전략인 거고. 네. 근데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힘에 기반한 접근을 좀 많이 했던 게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뭐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똑같은 공화당이었어도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에는 그렇죠. 마지막에도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하고 뭐 이러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특징들을 보면은 재선을 보통 하잖아요. 예. 첫 번째 임기 때는 북한에 대해서 되게 강경해요, 보통. 클린턴 대통령도 네, 그랬고 맞습니다. 아들 부시 때도 그랬고 했습니다. 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대통령들 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임기 때는 유화 정책으로 많이 돌아섭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고. 예.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역시 그랬고 그렇죠. 아들 부시 대통령도 역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먼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종전 선언 얘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죠. 하노이에서 또 네. 2006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만약 맡게 된다. 네. 그러면 뭐 유화책으로 갈 거냐? 근데 그런 패턴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죠. 그래서 이제 예측은 그러네요. 불가능할 것 그걸 같습니다. 패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패턴화할 수 있으면 벌써 논문을 썼겠죠, 누군가. 아마 패턴화할 수 없다는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던 대통령이에요. 포스트 아, 모던.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네. 결국 중요한 건 사실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반도 평화를 기조로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사실 보면 작년이죠. 2019년 7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종전 한반도의 그 전쟁 종전 지지 결의안이 한번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네네. 있었죠. 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있나요? 그 위민 크로스 DMZ라고 하는 단체가 아, 있어요. 그 유명하죠. 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종전 그렇죠. 지지 결의안을 맞습니다. 예. 하는 작업을 했었죠. 이제 그런 한 10개 좀 넘는 그 한반도 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한 네. 13개 정도 단체들이 최근에도 이제 그 뭐 미 대선 후보들한테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평화와 외교 중심의 이제 그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을 짜달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 잘한다 하고 이제 막 주목 있게 보는 건데 이 미국 내에서는 이게 거의 찻잔 속의 태풍 같다고 할까? 일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한반도 문제 보면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공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워싱턴에 좀 더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하원 의원들이나 상원 의원들은 유권자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 한 서너 명만 모여 있어도 가요. 모여 있으니까 차 한잔 하자 그러면 갑니다. 네. 자기가 막 차 몰고 가요. 미국 하원 네. 의원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교포들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고 하는 이제 자원위원들이 또 계시죠. 또 미국 내 각 지역마다 미국의 있는 자원위원들이 예.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늘 맨날 이렇게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분들이 또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하원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초청하고 해서 한반도 문제 관심 가져달라 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제 하고 그런 움직임들은 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에 사는 한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인 거죠. 네. 자, 이분들이 한반도 문제에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압력을 넣는 것으로는 굉장히 그 유력한 단체이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움직여서 그 일본군
위안 위안 문제, 문제. 그 정식 명칭이 성노예 문제라고 했나요? 정식 당시 그 결의안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네. 그때도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는데 현재 그 한인 유권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 몇몇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이 미국 안에서 활동하게 우리와 한국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역할도 좀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한테 해외 유권자 운동, 한인 유권자 운동 네.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 타지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그러니까. 것까지 그렇죠. 해달라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말만 이렇게 뻐꾸기만 날려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좀 예산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행동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좀 네. 탄탄히 좀 그분들의 여론 활동이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이치 단결된 여론을 좀 보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뭐 북한 붕괴시켜 버리자 막 이제 그런 얘기 막 나오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 뭐 집회하고 막 그러면은 그러면서 뭐 갈라진 여론을 또 본토에선 전하면서 한반도 미국에서는 또 평화를 뭐 조성해달라고 또 여론전을 펼치자 이제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스튜브가 미국에서도 잘 많은 한국 분들이 보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영자막을 좀 달아주시고 예산이 되는. 어떻게든 영어 자막만 있으면 되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필요는 없나? 자막으로 하시죠. 요즘 국내에 지금 수많은 남남 갈등의 스펙트럼부터 다 이제 같이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영어로 대화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나부터 잘릴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빨리. 마무리하고 딴 얘기해요. 소식 네, 넘어가시죠. 예. 두 번째 소식 혹시 어떤 겁니까 정말? 얼마 전에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죠. 대통령의 광복절 그렇죠.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0조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10조 시대의 남북 관계를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다음에 요걸 태백이로 얻어먹었죠. 북한한테. 맞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아주 원색적인 네. 비난. 그쵸. 삶은 소대가리. 네. 뭐야. 와, 소대가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웃는다고 남천대소 할 일이라는 무슨 분.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요걸 태백이로 얻어먹었는데 이번에는 별 반응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얘기 동조한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은 얘기를 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워낙 네. 남북관계 경색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조는 좀 유지가 이제 되어 있죠. 좋은 것 같고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는데 헌법 10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1조 시대 주권재민. 주권재민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네. 우리가 실현했으니 이제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그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남북 관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이제 기존의 뭐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거시적인 얘기를 하던 그 단계를 넘어서 이번에 코로나와 수해와 무슨 뭐 이제 그 가축 전염병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이 남북한 주민들이 다 연결돼 있다. 기본권, 생명권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이제 있는 개인의 존엄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남북한 주민들이 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권리들이 다 보장될 수 있는 한반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네. 메시지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넘어서 이제 생명 공동체로 이 한반도 공동체를 조금 더 넓게 보는 비전이 나온 건데 북한은 별 관심이 없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네.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근데 보면 어쨌든 선언적 의미라고만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한반도가 비록 두 국가로 분단은 되어 있으나 네. 한반도 전체는 하나의 공동체다. 특히 인간 안보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 이런 메시지는 좀 분명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의 갖는 의미가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경계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과 상관이 없죠. 작년에 이제 그 문제가 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도 사실 해소가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조용해졌지만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맞아요. 것뿐이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접경 지역이나 이 네.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DMZ 현장학습을 못 가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경기 북부 쪽에서는 행사를 거의 못 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축 전염병 문제 그리고 뭐 이제 그 살림에서의 병충해 문제 얘들은 경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연결돼 있죠. 건강과 안전이.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그 동식물과 자연의 네. 그 생명과 안전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백두대간으로 하나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공동체로 놓고 좀 봐야 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는 또 별개로 병행해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협력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 자꾸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꽁꽁 이제 문을 닫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그 경축사? 그러니까 저는 좀 학자식으로 해석을 해본 건데요. 우리 학자. 과거에 주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아. 대북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일종의 속적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네. 것이고 관리적 의미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경축사에서는 갈등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적극적 평화로서 한반도의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평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간 안보에 대한 공동체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우리 비전을 이야기할 땐 중요하다. 근데 다만 들어보면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의 성찬으로 끝난 것 같아요. 구체적 제안이나 이게 없었으니까 네. 하기도 어렵죠, 좀 제안을. 그랬을 때 북한에서의 반응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별 반응할 내용을 던져준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좋은 말 했다 그러고 박수 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뭐 굳이 반박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북한은 지금 악성 그 코로나 비루스 네. 거기로부터 자체 방역을 하겠다 자기들은 네, 그냥 그렇죠. 꽁꽁 싸매고 뭐 딴 데서 뭐 이제 뭐 물자 통해서 뭐 세균 바이러스 들어오고 하는 거 가능성 자체를 완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차단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별 반응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들은 자기들 얘기를 하겠다 네. 길을 가겠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마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면이 있었어요. 추상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남북관계적 상황이 그렇게 굉장히 길게 이제 경축사를 하셨는데, 근데 추상적인 것들로 한반도를 좀 뭉뚱그려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뭐 그건 이제 뭐 우리 대통령이나 뭐 우리 나라의 국가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상황의 문제인 건데, 북한이 왜 반응을 안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이 경축사를 뜯어가지고 비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당면한 급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뭐 수해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가 분단돼 뭐 철조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북한에는 안 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에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와 어떤 상황들을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 준비한 다음 소식이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북한이 최근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저기 제 주제 전환을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요 대목에서 네. 네. 빠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에이 빠나가 코너할 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마음대로 아무데나 넣을 때 그냥 또 뭐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합시다. 마음대로 하면 되는 하고 거죠. 이거 부드럽게 잘 넘겨왔는데 또 이렇게 딱 끊고 아니, 두 좋아서 양반이 내 칭찬 한번 하고 그거 네. 아니에요. 난 능숙한 이 방송인인데 아직 가르친 거야 우리? 자 그래서 다음 주제 다시 네. 소개해 주시죠. 그 북한의 당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북한의 이제 중요한 네. 계획들이 발표가 됐어요. 네. 얼마 전에 그 노동당 7기 6차 전원 회의를 네. 열어서 거기서 내년도 8차 당대회를 1월달에 열겠다고 네, 발표를 그랬죠. 했습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네. 돼요. 뭐냐면 당대회라고 하는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당대회가 원래 옛날 노동당 규약에 보면 21조에 5년마다 열리기로 돼 있어요. 원래 그래 원칙적으로. 네. 근데 이게 1980년도에 6차 당대회 열리고 하고서 그리고 36년 동안 그렇죠. 무려 그렇죠. 일제 식민지 기간만큼이나 안 하고 안 했어요. 있다가 네. 2016년도에 김정은 때 들어와서 7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당 규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아직도 전문이 제대로 입수가 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5년마다 한다는 그 조항은 그 이전에 삭제된 걸로 네. 아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년마다 할 이제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반영해서 이제 뭐 5년마다 안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뭐 그게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5년 주기를 네. 지금 지키겠다는 거예요. 2016년도 했으니까 2021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2021년도 1월에 1월 달에 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제 공식화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이 8차 당대의 준비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하반기를 보낼 것 같아요. 네. 하면서 그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다 총괄을 하고 네. 미비한 점은 어떻게 개선하고 잘 된 건 또 어떻게 더 잘 되게 할 건지 하반기에 이제 아주 이제 그 간부들을 막 이제 네. 다그치겠죠 이제. 좋을 거구나. 네, 꽉 조여서 내년 1월달에 당대회를 또 이제 어. 성공적으로 치른다. 네. 그리고 사실 올해가 2020년이 북한 입장에서는 강성되고 완성의 해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내년 1월에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상황이 이게 원했던 기대했던 성과만큼 나올 수가 수확을 없죠. 거두기가 네. 힘들다는 건 네. 지금 그럼요. 이미 이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네. 밝혔죠. 그렇죠. 뭐 일종의 그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반성문 같은 것을 네. 그러니까 분야마다 이야기를 하고 뭐 네. 좋게 말해서 성찰을 하고 이러면서 피드백.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려운 환경도 있었으나 주체들의 이제 문제도 있었다. 뭐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반성문 같은 걸 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정대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반기에는 쭉 총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겠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국가당 시스템, 당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좀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 조금씩 실현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했습니다. 김정은식 통치, 김정은식 마이웨이가 현실이 되고 있고 정상 국가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왜 속보로 김정은 위인 통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히는 전쟁 네. 때 아유, 난리가 났었죠. 김정은이 마치 권한을 어디에 이제 양도를 네, 하고 김여정. 이양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네. 문제가 있어서 이양을 하고 그리고 뭐 이선으로 물러난 것 같이 네. 이제 그렇게 속보가 탁 떴는데 그러니까 수렴청정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위임 통치라고 하는 말은 참 이게 되게 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안 쓰는 네, 안 말이죠. 쓰는 말이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국제법에서도 어느 나라가 이제 아직 힘이 없어서 독립했다 힘이 없어 식민지 나라에 힘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위임 통치하고 했던 거기서 나온 얘기들인데 네. 그걸 이렇게 국내 정치 특히 북한의 권력 관계를 해설할 때 위임 통치란 말을 붙인 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이게 원래 그 지금 내용과 안 맞는 말이 지금 사실 라벨이 붙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각각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해당 분야 시스템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예, 그 해석이 맞아요. 그 위임 통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이 지금 정상 국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다 보면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사인하고 막 그런 거 그러진 결정하지 않죠. 않잖아요. 장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결을 예. 하고 처리를 하잖아요. 위임을 북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대남 전략 같은 걸 김여정이 실권을 가지고 네. 중간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고 경제는 뭐 박봉주 박봉주가 위원장이 하고. 하고 뭐 군사부는 뭐 리병철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역할들을 주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좋은 건 뭐냐면은 책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렇죠. 책임 소재 그리고 분산시킬 이제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있고 좀 줄어들겠죠. 술 담배도 좀 줄이고. 네, 그게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잖아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거의 왕조처럼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법도 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나라가 운영된다.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최고 지도자한테 문제가 생긴 거다. 막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무 무의식적인 예, 좀 예.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임 통치란 말을 보고 속보를 보고 다 깜짝 놀랐던 거죠. 김정은한테 변고가 생겼나? 근데 변고가 아니라 김정은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통치를 시스템화하고 있는 그런 다른 과정이다. 국가 정상적인 국가들과 유사하게 그리고 그 방점에 내년도 1월달 8차 당대회가 있다. 예. 그걸 선언을 하고 5년 주기를 지키겠다.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임 통치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는 북한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우리 부분이 국정원의 있는데 국회 보고에서 쓰였던 단어였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정확하다라는 점을 네. 갖고 이제 이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그런 맥락을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나라 이런 나라의 지도자로 늙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 김정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차 당대회가 이제 내년에 열린다 이 얘기인데요. 모든 것을 당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속에서 하필 내년, 근데 1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5년이라면 사실 5월인가 이래야 될 텐데. 어쨌든 1월에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시기도 시기 결정에 있어서 갖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 일단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1월이라고 하는 게 새해 출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했을 때 올해 신년사를 안 했는데 내년에도 신년사를 안 하고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내부적으로도 이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밝히기 좋은 게 1월 달인 게 있고 근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 전후로 아마 뭐 새로운 대외 전략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를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추정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니 뭐 당대에서 지금 이제 8차 당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지금 변화들 나왔던 이슈들 이런 것 좀 다뤄주셨는데 당대회에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뭐 대외 정책이라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또 1월에 있을 8차 당대회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친절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는 친절한 대진 씨의 친절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늘 친절을 강조받고 있는 강요당하고 있는 네. 예, 오늘 친절한 대진 씨 그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